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뉴스 바리케이드 노종면의 뉴스바를 지키는 바텐더 노종면입니다. 어제 첫 방송 이후 과분하게도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에 자만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바람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스바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란 음모 전국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잠시 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연결해서 이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유족 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법원 결정이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한 정지영 감독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 세상이 여러분을 처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풍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나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오늘 아침 눈에 들어오는 뉴스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모레 오후까지가 본회의 처리 시한입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보고된 내용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루어진 데 대해 직결처분, 마녀사냥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민주주의자의 태도 하나입니다. 내란 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킵시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내란 음모 외에 내란 선동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급히 내란 음모를 들고 나왔다가 혐의 입증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회사인 동아원과 계열사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동아원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전시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을 나눠내겠다는 노 씨와 동생 재우 씨 그리고 노 씨의 전 사돈 간 3자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을 끌어온 노 씨의 추징금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정비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전남 영광의 한빛 2호기 원전이 결국 가동 중단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제조사가 부실 정비를 벌였다는 제보에 타당성이 있다며 가동을 중단하고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제 5단체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산업경쟁력 입법 현안에 대한 요구를 건의문의 형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그룹 비영리 법인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자산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들 비영리 법인 자산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비영리 법인이 사주의 경영권 강화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김 PD께서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PD면서 기술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고정 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예. 김 PD 열정과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요. 예.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정원발 기사를 자제하던 신문들도 예. 거의 비슷한 기조의 기사를 실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네,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만 조금 다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의 일면 제목만 도드라집니다. 국정원 녹취록 외에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해,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 이석기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는 그런 내용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또 눈길을 끌었는데, 나머지 신문들은 이런 이석기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일면 머릿 기사로 삼은 반면에 한국일보만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 못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총기 준비 및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한 지역별 토론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에는 실행계획 수립 같은 실제 행동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체포동의 요구서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또 RO, 이른바 혁명 조직의 조직 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만 적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 음모죄 적용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한국일보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밝힐 수 없을 뿐 내란 모의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국회 체포 동의서를 냈을 때는 체포 동의가 가능하게끔 충분한 또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증거를 다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였을까요? 이 정도만 갖고 어떻게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인지 하는, 네, 그런 의문의 시각으로 오늘 한국일보가 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겨레는 오면에 이제 해설 분석 기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수년간 내사했다더니 혐의 대부분은 하룻밤 모임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석기 주장이 서로 같다라고 이 체포 동의서에는 밝히고 있지만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애국가 부정 공개 발언까지 이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네, 의도고요. 또 RO는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못 봤고 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좀 이중적 행태도 좀 보인다는 거죠. 네. 조직원의 정확한 규모, 결성 시기 등도 설명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체포 동의서 갖고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이게 잡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국회인데 국회는 체포 동의서의 내용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예.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라진 제보자. 예. 통합진보당에서 프락치라고 지목했던 그 이모 씨요. 이모 씨. 예. 행방이 확인된 겁니까? 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 주변 사람들이나 통합진보당의 그 이야기인데 네.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한겨레 오면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보면은 국정원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혹은 뭐 협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의 신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변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했으니 당연히 이 국정원이 이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국정원은 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모 씨,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앞서서 한 달 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달 초에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 처분 광고를 내고 또 7월 29일이죠. 7월 29일에는 직장을 사직했습니다. 또 부인 김모 씨는 약 2주 전쯤에 자녀 교육 문제로 이민 간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중순에 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또 곧바로 국정조사가 합의됩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이면 죄송합니다. 7월이 아니라 8월이군요. 예. 9월인 줄 모르고 말이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8월 이때는 또 촛불이 한참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 무렵부터 이모 씨가 신변 정리를 했다. 네. 하면 국정원의 뭔가 기획이 이때부터 작동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또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뭐 수년 전부터 내사했다고 그러는데 수년 전부터 내사했다고 하지만 근거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 모임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건 결국 이미 8월부터 국정원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보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포섭을 해서 결국 이렇게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의구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이거 뭐 구제불능의 종북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이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그 주장 아무리 지금 그야말로 뭐 종북 때려잡기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찬찬히 따져봤습니다. 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의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은 국민의 혈세가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이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네. 정부가 진보당의 정당 해산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서 김진태 의원과 이인재 의원도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한다는 헌법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지난 4월에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조항을 들어서 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도 있는데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당국이 제시한 혐의만으로는 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의 활동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총재나 간부가 공개 조직을 통해서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지하혁명 조직은 진보당의 공식적인 하부 조직도 아닐 뿐더러 이석기 의원도 일개 의원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는 글쎄요, 뭐 이건 법조인들의 판단이니까 예. 내쳐두고. 네.
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조건을 다른 것이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간부들이 내란 음모 혐의가 사실이라면 네. 이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 국정조사 때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예. 그 피의자의 인권 얘기를 했던 정당,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좀 떨어지네요. 네. 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특별한 문자 메시지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김하영 씨의 간부입니다. 간부. 네. 상관. 직속 상관. 민병주 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었는데요. 지난해 대선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날로부터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 민병주 단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선거 개표 방송 직후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라고 하니 선거 당일에 나온 다음에 선거 당일에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점 이후로 이제 민병주 씨가 김하영 씨에게 보낸 그 문자입니다. 자, 이거를 검찰은 바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정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민병주 단장. 이 문자 내용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예.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편히 지켜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심리전단의 공작 활동은 대상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히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렇게 또 물어봤던 모양이죠. 민병주 단장은 종북 세력의 국정 표매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은 없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바로 어제 있었던 재판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예. 교과서, 국사 교과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15명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했죠. 검정 취소를 요구한 데에는 이 교과서가 갖는 친일, 독재 미화, 이런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자리합니다. 근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왜 나왔느냐? 기존 국사 교과서가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좌측에 편향된 정치 이념에 오염된 그런 국사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건 거의 인상비평에 가까운 그런 국사인식을 교과서에 담았단 말이죠. 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된다? 남이 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근거가 없는 건데 본인들은 남 욕하는 근거로 지금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대규모 민족 자본이 투자된 경성방직 주식회사나 화신백화점은 일본 기업과 능히 경쟁할 수 있었다. 한국인 상공업자는 경제적 자립이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서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거론된 경성방직이나 화신백화점 여기 이 대표는 다 친일 행위자로 인정된 인물들입니다. 네. 친일 행위자들을 그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미화를 한 거지요. 이 교과서에서. 또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도 교과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일제가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서 한국인이 근대화가 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 일제강점기라는 표현, 강요라는 표현, 이 자체에 의해서는 일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런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일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시간관념이 없는 한국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고마운 일본인 아니냐. 이런 의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 또 교과서를 보니까 빨갱이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만 부각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운형 김구 선생을 이상론자로 격하하면서 이승만의 단독 정부 주장을 또 지켜 세우면, 이건 말 그대로 역사의 사실적 기술이 아니라 이건 인상 비평의 실질적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지켜 세우는 것은 이념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친일파는 왜 이렇게 좋게 쓰려고 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자, 이 한겨레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 교학사가 만든 이 한국사 교과서 저자가 일본군 위안부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네.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역사교육학 전공인데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안부가 여자 정신근로령에 근거해 동원됐다고 알고 있었다. 위안부를 1944년부터라고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을 침략 전쟁에 동원했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 일대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서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일제가 이 위안부를 1944년부터 끌어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는 1930년대부터 강제 동원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런저런 오류 다 치면은 이건 도저히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씨. 친일파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 교학서 국사교과서에 담겨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교학사와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 A와의 수상한 미로를 오늘 경향신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학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2010년 부채 비율이 260%였는데 종편에 출자하던 해인 2011년에는 301%로 상승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자본 잠식 상태에서 출판과 무관한 이런 동아일보 종편에 8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자, 또 이 새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미화하는 그런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지만은 거절했고 일제가 주는 자귀도 거절한 아주 기계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네. 자, 그런 동아일보 채널에 있는 과연 교학사를 어떻게 미화했는가? 이거는 잠시 후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사건의 재구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김성수 씨를 친일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인상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이 김성수 씨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실 건 있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실었을 때 새누리당은 펄펄 뛰면서 이거는 바로 박원순이 선거운동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거법 위반을 걸겠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유권 해석을 내린 거죠. 네, 예. 자, 물론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계속 광고된다면 이거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단회적인 이런 광고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한 번은 안 되고 여러 번은 한 번은 되고 여러 번은 안 된다. 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오늘 주간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노래. 네.
궁금합니다. 오늘의 노래는 제가 앞서서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보낸 문자에 착안해서 고른 노래입니다. 선거도 끝나고 이제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임현정의 고마워요를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임현정의 고마워요. 막간 퀴즈입니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승식약처장의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방사능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정승식약처장이 어제 이 말을 하고 난 뒤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원자력 발전소 방문, 2번 후쿠시마산 관광상품 구매, 3번 정부 검역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고소, 4번 생선회 시식.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매체 일당 대출이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거는 지난달 14일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남북이 만들기로 했던 기구였는데요. 네. 어제 1차 회의가 12시간 동안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재가동을 과연 언제 시작할 거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공단 재가동에 앞서서 서해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공단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발전적인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그렇지만 북한은 공단은 일단 빨리 재가동하자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재가동 시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가동 시점이 좀 늦춰지겠군요. 어제 남쪽이 제시한 전제 조건 중에서 군 통신선 복구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이런 것들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건데 네. 발전적인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좀 추상적이고 남쪽이 많은 걸 요구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소위 정상화 합의를 했을 때 제가 이 시간에 실무회담인데 정상회담 합의 같은 선언적인 내용만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맹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보호, 관리운영 분과위라는 것을 열고 또 모레는 출입체류 분과위 같은 것을 열으니까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격언처럼 또 어떤 쟁점이 앞으로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 회의를 다시 하는 거죠. 네. 예. 자,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외교관 양성학교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아주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육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던 위협을 접고 또 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한미일 3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과 비교해 볼 때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육자회담 참가국이지만 또 약간 좀 제3자적인 입장이라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귀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리아 대통령이 서방의 군사 개입 움직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서방 측이 시리아를 상대로 공습을 한다면 지역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는 서방이 군사작전을 감행하면 전 세계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거고 혼란과 극단주의가 퍼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미국과 프랑스한테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그거를 내놓지 못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의회하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아사드 대통령도 이렇게 서방언론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네. 공습을 한다면 지역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지역전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좁게 보자면 시리아의 동맹이자 중동의 강대국인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 편에 서서 참전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 세 나라한테 소위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언제든 참전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개입한다면 반군 쪽에 힘을 보태면서 지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자면 시리아 정부의 손을 지금 확실히 들어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식으로건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으로 갈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사드 대통령의 말에 단순한 엄포는 아닌데요. 아사드가 한편으로 내전을 오래 끌면서 버티는 것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이 당분간 원전 제로 상태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죠?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오이 원전이 15일자로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서 1년 2개월 만에 일본의 모든 원전이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됩니다. 일본의 원전들은 재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정기점검을 받는다는 이유로 하나 둘 멈춰서면서 작년 5월에 전체가 다 멈춰섰다가 오이 원전이 다시 작년 7월에 가동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오이 원전이 정기검전을 받으면서 원전 제로 상황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난 같은 것은 없을 거고 또 아베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은 가동하는 원전이 다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전이 하나도 안 돌아가도 지장이 없으니까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군요. 어제 중국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보내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네. 글 제목이 일본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였는데요. 자기가 1995년 총리 시절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아시아 또 세계와 평화 공존하려면 반드시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해야 됐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담화로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 또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화를 만약에 수정한다면 주변국들로 하여금 일본 역대 총리들의 발언을 믿지 못하게 할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일본 전 총리의 기고문인데 중국 언론에 실렸어요. 예,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를 실을 만한 매체가 일본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원로가 중국의 반일 정서, 일본에 대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 전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유리한 발언을 중국 땅에서 하면서 일본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렇게 중국 언론에 글을 실으면 국내적인 입지는 결과적으로 더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금 개헌을 막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운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집트의 쿠데타 주도 세력 군부가 다시 군부 통치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군요. 예, 이집트 검찰이 지난 7월 쿠데타로 쫓겨난 무르시 전 대통령을 그저께 기소했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재임 당시에 무르시 찬반 세력이 충돌할 때 지지 세력이 살인과 폭행을 하도록 교사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또 무르시의 지지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 인사 14명한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요. 외신들은 실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 군부의 보복 조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자였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반면에 민주적으로 선출됐다가 쿠데타로 쫓겨난 무르시는 이렇게 기소되면서 군부 통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는 무르시 정권이 만들었던 헌법,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임명했는데요. 본격적인 무르시 색깔 지우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심의 과정에서 평원 표기 수정 요구를 빼고도 무려 479개나 내용 수정을 요구받았고 집필자 자체 수정 항목만 248개, 최종 제출 본에서도 83개 자체 수정이 요구돼 수정 요구만 총 810개에 달해 다른 교과서의 수정 요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와 편향이 심해 엉망이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가 통과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우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그러면서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와 교과서 제작사인 교학사 사이의 커넥션에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교학사는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판과 무관한 종편에 8억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진일 행위가 명백한 동아일보 사주를 항일 인사로 미화했는데, 채널A도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하는데, 6월 4일 김광연의 탕탕평평. 교학사에서 이게 나왔는데 교학사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협박 전화가 하루에 지금 수백 통 가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니들 그런 교과서 만들었냐? 이 뭐뭐뭐뭐 할 뭐뭐더라. 뭐뭐뭐뭐 할 놈들아. 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실제로 수백 건, 수백 통에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교학사 실무자들은 이거 우리 교과서 하지 말자. 네. 이거 그냥 드롭하자라는 얘기까지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 경영진들은 이제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좀 이런 이거 황당한 험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꿋꿋한 원칙을 세우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역사 교과서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중요하고요. 네.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퍼지는 거가 안 좋다라고 여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기존의 국사학계의 주류, 저는 국사업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사업계의 주류 풍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극악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건 사실 악질적 반응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이런 것을 믿을 정도로. 그것도 새누리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은 아닐 겁니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은 아니죠. 그냥 의원이죠. 예, 최고위원이에요. 유수택 씨가. 네. 근데 최고위원까지. 최고위원이 호남계 최고위원인데 이 양반이 이 헛소문을 믿고 새로 나온 교과서에서 지금 5.18을 북동으로 다뤘다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격분을 해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다가 그거 아닌데요? 이 말 듣고서는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오늘 사과하고. 네, 역은 야근, 예, 뭐 진보든 보수든 자든 우든 개발 팩트 사실에 대한 것만은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김광현 씨가 팩트 이야기를 하는데 김광현 씨가 할 말은 아니지요. 김광현 씨가 이 말을 하기 며칠 전인 5월 21일 채널A 종합뉴스 중 일부. 저희 채널A는 지난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과 종합뉴스에서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의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김 씨 증언의 요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 1980년 5월 23일 광주에 침투해 활동하다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와 광주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정원 게이트 등 정부 여당을 궁지로 몰아가던 현안들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있는 내란 음모 사건이 여야로 선명하게 나뉘었던 정치권의 대립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과 선긋기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공식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 본회의 개최에 민주당이 합의해 준 것. 네.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의총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고 한 20분 정도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당대표가 이야기한 그것이 좌든 우든 국정원이든 종북이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거나 위협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 대해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이른바 내란 음모로 덮으려 하거나 혹은 내란 음모 혐의를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양쪽 다 경계를 하기로 했고요. 네.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국정원 개혁의 발걸음도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이 정보위와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본회의 개최 합의할 수 있습니까? 예,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부 보도를 보니까 3일,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그렇죠. 이틀 있는 거죠. 네, 그 안에는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제가 자세한 원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100일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언제쯤에 국정감사를 배치하고 언제쯤에 대정부 질의를 배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원내 전술의 하나입니다. 네. 당연히 밀고 당기기가 여야 간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원내의 병행 전략을 진행하면서 밖에서는 대표의 노숙투쟁으로 이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강고히 하고 네. 안에서는 또 치밀한 전략을 속에서 일정을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털고 정리하고 갈 건지 아니면 이른바 원포인트로 이석기 의원 것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협상은 뒤로 미룰 건지까지도 저희가 대단히 중요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결정이 된 것이군요. 네. 다른 문제는 아직 미정이고요. 네. 네,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 보셨을 텐데요. 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일단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2명의 국회의원이 이른바 RO의 주직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또 구체적인 언급, 내란 선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적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도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체포동의안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도 또 이석기 의원이 아로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판단할 만한 근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런 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여전히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그냥 전원 정도로 그 내란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설왕설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고 이거 혹시 국정원이 그 고기잡이배 가지고 나갔다가 멸치 잡았으면서 고래 잡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니냐. 부둣가에 와봐야 알 텐데 저거 뭔 소리지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거나 의아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걸 뭐 저희가 결론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정원이 이번에도 멸치 잡고 고래 잡은 것처럼 떠들고 그러면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는 뭐 10배, 20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국정원도 그 점을 모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딱하니 이석기 의원 측에서 해명을 못 내놓고 있고 모략날조라고 하는 일반적인 전면 부인으로만 하고 있어서 실은 저희들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해야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내란 음모라든지 민청학년 내란 음모 등등 혹은 뭐 다른 여타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그때 그 어떤 피해자들 무죄인데 조작 날조가 됐던 피해자들은요. 하루아침에 잡혀가서 가족들이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조건에 처해서 어려움에 있고 기자는커녕 어디 한마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 음모와 뭐 이적단체와 관련된 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치고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석기 의원의 말 한마디를 듣고자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자기 방어권이 있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대로요 해명하고 납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죠. 또 우리 이석기 의원이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것이 모략날조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그 어떤 반박 근거를 내놓고 모략날조라고 하는 근거를 증명하셔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하셨는데요. 과거 그 엄혹한 시절에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방어권이 없었던 분들 그런 사건이 만약에 지금 일어난다면 그분들은 좀 충실히 해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내란 음모 사건에 엮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놓고 자기에게 더 씌워져 있었던 그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변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석기 의원도 정치인이고요. 국회의원인데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압수수색도 서로 협의하에 진행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이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야기하고 해명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사건 그리고 뭐 그 전에 있었지만 원경화 여간첩 원정화 씨 뭐 계부 간첩 사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된 부분이 있어요. 왕재산 간첩단 사건도 반국가 단체 부분은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보면 사법부가 예전에 사법부는 그냥 그 지침 받아가지고 판결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사법부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법리적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민주당 입장이 그동안 대부분 그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런 단서를 달고 나왔어요. 그 녹취록의 진위나 신빙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을 하고의 여부는 당사자의 문제고 그 민주당이란 제1야당이 판단 나름대로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저희가 사실이라면 다른 건 어떤 뭐 그 속단이나 뭐 혹은 우리가 그 제시된 이런 증거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합리적인 태도를 좀 보이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하고 이제 전제를 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상황 전체를 보면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일단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네. 30년 전쯤에요. 뭐 있었을 법한 시대인식, 상황인식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저는 정치든 혁명이든 어떤 대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뜻을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게 할까? 네. 전기 시설, 뭐 유류 시설, 통신 시설을 파괴하면 국민들이 함께 할까요? 내부의 혼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혁명입니까? 그것은 그냥 파괴 행위죠. 정치도 국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는 거고, 혹은 혁명운동을 하더라도 예전에 혁명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네. 헌신 그리고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몇 명,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소수의 결집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회도 군사구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 내부는 단단히 뭉쳐 있었죠. 근데 결국은 그 국가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였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것이 네. 왼쪽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대선 불법 개입, 이 국기문란 행위도 군사 쿠데타 비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저희가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참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 기준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적으로 돌리고 살상하고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면 그것은 본인을 평화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혁명가로 지칭을 하든 그것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뭐 저도 지금 박 대변인님 생각에 뭐 동의가 되죠. 뭐 상식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 말씀에도 이제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제시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네. 아로라는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을 그렇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치다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있는가 것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것이 그 아로라는 조직이 진짜 실존하는 것이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지하 조직이고 그 5월 10일 합정동 모임은 내란 음모를 위한 모임이었나 이런 판단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추측하거나 네. 예단해서 다른 정치적 행위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일단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 대상이고 한지를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전에 3명의 관계자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이석기 의원 관련해서는 이석기 의원의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영장 실질 심사에 준하는 과정을 위해서 지금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왔고요. 네. 체포 동의 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네. 이석기 의원은 이번에 가결이 되게 되면 바로 인신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판사가 적시한 그 날과 시간에 재판부에 와서 내 혐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얻으셔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석기 의원이 자신에 대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채 모략날조다라고만 반복하게 되면 저는 판사의 판단이 대단히 냉엄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멸치 잡아온 것 같은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과거에도 하도 그랬으니까 국정원이 또 해필 이 타이밍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민주당에서가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가지고 있고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부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제를 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국정원 내놓는 자료, 그리고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 측이 내놓는 소명, 해명, 이 부분 다 충실히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정당 해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자격심사 왜 그때 안 했냐고 민주당한테 요즘 또 한참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웃긴 게, 그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함께 내놨던 자격심사안의 내용은, 송진당 내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관한 건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근거 자체가 사라졌는지 이제 와서 저렇게 꽹가리 두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과 1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통합진보당의 문제냐?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선긋기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들을 만일에 당의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전혀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종북에 대한 몰이 사냥, 종북 몰이 사냥, 마녀 사냥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 철원은 11.5도 등 내륙 산간에서는 10도 안팎까지 내려간 곳도 많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서울 28도를 비롯해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 제주도도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청주, 대전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상에는 간접 영향을 오늘부터 받겠는데요. 따라서 남해상에서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서울 기온은 16.5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십시일반으로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벌써 3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사실상 어떤 정파도 심지어 언론도 자이든 타이든 입을 다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평정이 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던지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과 유족 측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개봉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 영화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신 정지영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천안함 프로젝트, 먼저 어떤 영화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백서에 의문이 가는 점을 짚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다른 이야기를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다른 이야기로 전해주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네. 얼마 전 그 시사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인가요? 전주영화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됐고 또 그 마음속에 밖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두 해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뜨거운 반응은 생길 것이다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이 영화들은 직접 메가톤을 잡으셨고요. 네. 이번은 직접 연출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제가 기획한 거죠, 말하자면. 네. 감독님은 백승우 감독님. 네. 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획했다기보다는. 특별한 계기, 특별한 계기가 있죠, 분명히. 어느 날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네. 어떤 논객이 나와서 그때 테마가 무슨 테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전에. 근데 논객이 나와서 아직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그런 종북 좌빨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식으로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회자나 또 상대 패널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아니, 저런 언어 사용 자체도 그렇지만은 저렇게 단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거?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회자나 또 그 상대 패널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혹은 긍정하는 그런 사회라면 이건 큰일 나는 사회다. 네. 이 짚고 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짚고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신상철 씨를 만났어요. 네. 서프라이즈 대표로서 그 천안함 사건의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그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군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죠. 네. 저는 그 재판 중이라는 걸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재판이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명예훼손의 경중이 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럼 내가 의문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재판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이 한없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증인이 꽤 많이 채택이 돼 있더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꼈던 그 경직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네. 그러려면은 영화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좀 벅차고, 다큐를 한번 또 쳐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백승우 감독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백승우 감독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송, 저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순서가 안 왔어요. 조금 전에 이 소통이 차단된 이 경직된 사회의 문제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객들은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 하실 텐데,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오시는 관객들은 실망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 감독이 과학자도 아니고요. 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문제 제기를, 이런,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막연한 것보다는 좀 소상하게, 그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소상하게 접근해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죠. 네, 거기 이제 등장하는 정보 발표 이외의 다른 가설들, 네. 이제 좌초설이나, 좌초설이나 충돌설,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가 정부의 그 어뢰 피격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인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뭐 과학자도 아닌데. 네. 그러면 이 영화가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 어뢰 비격설 또는 좌초나 충돌 이런 다양한 원인을 놓고 다시 재조사를 벌여야 된다. 이 정도 그렇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네. 영화 개봉일이 예정은 5일, 모레예요. 9월 5일입니다. 네. 개봉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상영리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몰라요. 저는 뭐 판사가 영화를 봤으니까 저희들 편을 손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편이 아닌 상식을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요.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자마자 국방부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토까지는 가능하죠. 왜? 누구 본 사람이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영화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검토한다가 금방 상영금지 신청을 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또 한번 우리 사회가 이상한 사회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영화를 안 보고 어떻게 신청을 결정합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봤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영화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주영화제 끝나고는 상영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첫 시사회가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시사회인데 그때 저희들이 언론 시사회를 하면서 군 관계자와 유족들 그리고 변호인단 그쪽 변호인단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왔어요. 근데 신청서는 접수가 됐단 말이죠. 저는 그게 수수께끼예요. 영화를 안 보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 소송 주체가 국방부나 해군 당국이 아니고 해군 장교 개인과 유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방부에서 그거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뭐 명예훼손 같은 게 안 되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부기관이 그렇게 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유족들과 군 관계자들에게 이제 종용을 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영화도 안 보면서 국방부의 종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용 내지는 권유. 글쎄. 어떻게 영화를 안 보고 국방부에서 이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합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사회입니까? 나는 적어도 그들이 그러면 영화사에 얘기해서 필름이라도 봅시다 우리 보고 뭐 우리가 결정하지. 당신이 하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공판에서는 영화를 보셨죠. 그랬죠. 네. 근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 재판에 못 갔어요. 네. 못 갔는데 그 분위기는 아무튼 뭐 이런 영화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거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재판 관계자들 얘기예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유족들 반응이 궁금해요. 유족들은요 거칠었대요. 네, 그 백순우 감독이 이 반농담으로 그 보디가드 붙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칠었대요. 그랬군요. 네. 자, 그 만약 재판부가요, 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영 금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상영 금지를 하면 다시 뭐 재판을 계속해야죠. 항고라고 하나요? 예, 항고를 하실 거고. 예, 뭐 해야죠. 네.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천안함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종북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제작이나 감독으로 나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보니까 우리 배우 강신일 씨가 출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오고 시끄러워지면서 특히 이제 마치 종북으로 이렇게 네. 일베 쪽에서 몰면서 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강신일 씨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신일 씨는 선의로 정지영 감독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공연이 참 아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친구가 그냥 나레이션을 하려니까 와가지고 해줬는데 그 사람마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상적으로 빨간 칠을 덧치주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백순우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백순우 감독은 네가 이 작품을 연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든 이 소문이든 하여튼 너는 이 색깔을 이렇게 씌우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괜찮으냐 그랬더니 아니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백순우 감독은 그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강신일 씨도 과연 그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요.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면 강신일 씨가 좀 속상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로 하신 일일 텐데. 그렇다면 다행이죠. 네.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근데 연기자는요, 네.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연기자는 그런 거 한번 더 씌워놓으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좌초설 또는 잠수함 충돌설 이외에도 뭐 기뢰설도 그렇죠. 있고, 기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군 무기가 뭐 잘못 터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지금 영화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나요? 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특별히 그 두 가지에 좀 주목한 이유가 있나요? 그 증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은 거죠, 감독이. 다른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고, 네. 이 두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위주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좀 민감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감독님께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정부 발표를. 네. 그럼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전혀 없죠.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내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갖는 것,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맞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사람들은 북한 소행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가설에 다른,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확신이 글쎄요.
그들은 전문가겠죠. 네. 예, 전문가가 아니고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는 다만 그 확신을 이제 북한생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법. 네. 예, 그분들이 참 그분들의 생각,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나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천안함 사건을 너는 북한 생활에 생각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의 위험성을 진단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네. 예.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싶어요. 네. 정부 발표라면은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분들은 정부 조사 결과가 과학적이라고 믿으시겠죠? 아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해요. 네. 정부가 설마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네, 그런 그 비과학적인 그 얘기가 통용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짚어주시는 영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몇 가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내란 음모 사건. 네. 네,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니까 제가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는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나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다만 저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마틴 밀런가 왜 시 있죠, 시. 시를 주머니에 좀 넣고 다녀야겠다. 네. 상당히 유명한 시잖아요. 제가 가져왔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처음에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공산주의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조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역시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갈 때 나 그때 역시 침묵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감독님께 요즘 혹시 구상하고 계신 새로운 작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서 46년도까지 해방 직후부터 1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내년에 찍을 거니까 후년에 만나볼 거예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정원 요원들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범 많이 나와요. 네. 또 근데 마침 요즘 우리 현실에서 이 국정원 사태가 또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사태 그 안에도 드라마적인 요소, 영화 소재로서 이렇게 좀 끌리는 부분 혹시 있는지요? 다 영화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국내 영화, 국정원 소재로 나오는 영화들은 되게 헐리우드 방식을 쫓아서 재미로 네. 약간 과장되거나 희화시켜서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정원 관계 일을 제대로 좀 찍고 싶어요.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있는 카페를 섭외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PC방이나 오피스텔도. 자,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관이 몇 개죠? 지금 현재 30개관이 확보됐습니다. 좀 늘었네요. 제가 10개라는 기사까지 봤었는데. 서울에서 8개관.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개관이 확보됐는데. 네.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 말하자면 재판부가. 네. 천안함 제작자 손을 들어준다면은. 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부러진 화살이 몇 개였죠? 부러진 화살은 한 250개.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죠. 시작에 250개였어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문구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구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애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애너그램은 복잡한 암호를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뉴스바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시사 애너그램을 어제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도는 세계 최초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죠. 황우여 대표가 이에 맞춰서 박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황 대표가 한 말을 보도된 그대로 재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박근혜 취임 6개월 평가. 박 대통령은 꾸준히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것을 굉장히 잘한다. 네, 박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이 발언의 보도 내용을 말토시 하나 버리거나 더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전혀 의미가 다른 새로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박근혜 취임 6개월 평가. 박 대통령은 꾸준히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것을 굉장히 잘한다.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적 6개월 꾸준히 대통령 개우신 것을 잘 갖다 받고 박은 근혜표 기념 인장을 평하여 굉장한 세대가리의 황당 취임. 네, 황우여 대표는 굉장히 잘한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만 애너그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문장에서는 굉장한 황당 취임이 됐습니다. 누적 6개월 꾸준히 대통령 개우신 것을 잘 갖다 받고 박은 근혜표 기념 인장을 평하여 굉장한 세대가리의 황당 취임. 다소 불편해하실 수 있는 단어가 애너그램 문장에 들어있습니다만 풍자의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대표의 긍정적인 평가와 애너그램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표현, 어느 쪽이 공갈일까요? 세계 최초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박근혜 취임 6개월 평가. 박 대통령은 꾸준히 신념을 갖고 장기적인 것을 굉장히 잘한다. 누적 6개월 꾸준히 대통령 개우신 것을 잘 갖다 받고 박은 근혜표 기념 인장을 평하여 굉장한 세대가리의 황당 취임.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부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미디어가 속이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됩니다. 미디어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바는 미디어가 외면하고 감추려는 세상의 일부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감세상이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조감세상,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은 쌍용자동차, 밀양송전탑, 강정해군기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 최근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개최된 집회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4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죠? 예. 경찰 추산 4,500, 그리고 주최 측에서는 10,000명 정도를 추산하셨던데요.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 이 정도 인파가 모인 적이 있었던가요? 쌍용차 문제 해결하는 집회 지난 5년 동안 되게 많이 열렸었는데요. 네. 이번만큼 많이 모인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번 집회 많이 모인 것을 좀 넘어서서 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의 성직자분들, 이 법조계, 학계, 그다음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이런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함께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네. 8월 24일 범국민대회 조직위원을 저희가 20일 정도 모집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8,500명이나 함께 해주셨고, 네. 사실 이제 서명만 한 게 아니라 조직위원 기금까지 내주셨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된 거라고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고, 네. 이거랑 별도로 우리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도자님들이 5,000명이 넘게 따로 선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도 되게 고무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5년 동안 가장 많은 인파 숫자가 그렇게 크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정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심 행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 경험으로는 그 판에 박힌 교통체증 기사라도 한 줄 나왔을 법한데요. 그 보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언론사가 좀 많이들 오셔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불법 시위 안 하고 평화적 집회를 해서 그런지 몇몇 언론 빼고는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예.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송 중에는 YTN하고 일부 종편이 보도를 했더군요. KBS, MBC는 보도가 안 됐고. 네, 꼭 안 왔으면 하는 언론만 꼭 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억울한 죽음이 이어져도 또 항의하다가 잡혀가도 그래서 또 항의하려고 이렇게 수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도 눈 딱 감고 외면으로 일관하는 언론이 바로 우리 언론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감 세상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고 실장님께 범국민대회 소식을 아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요구들을 하셨던 거죠? 이번 8월 24일 범국민대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리고 네.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했고요. 네. 사실 해고자들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런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정리해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리해고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이 무지막지한 폭력들을 자행했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해고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건지 네. 진실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국정조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하고 새누리당이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주요 언론이 별로 조명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누가 어떻게 약속을 했던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황우여 당대표도 약속을 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 등이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셨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TV 토론 나오셔가지고 약속한 바 계십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의 약속과 별개로 쌍용차 문제가 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 쌍용자동차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경영이 어렵다고 법정관리 신청하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경영이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살은 적게 그리고 부채는 많게 보이도록 회계법인들과 이게 짜고 네. 회계를 조작해서 구조조정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이 협조 아니면 묵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기관이 이런 문제 알아차리고도 바로잡지 않고 불법에 동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네. 국정조사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청문회 때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떠난 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쌍용차 원천 기술을 상하이자동차로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한 것에 대해서 이 검찰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부담이라는 게 외교부 문서에 밝혀졌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 개입하지 않겠다고 정리해고는 무기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니까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폭력 진압한 이런 문제 네.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사측에서 경영 위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당국이 묵인 내지 협조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원상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아, 예. 뭐 언론인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대한문 분향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분향소가 차려진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4월 5일에 올라왔으니까 1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 네. 최근 고동민 실장님 기고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대한문 분향소는 쌍용차 해고자에게 부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작년 대한문 분향소 저희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해고자들 가족들이 빠르면 2달, 네. 길어도 석 달에 한 번씩 꼭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죽음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이 대한문에 올라와서 좀 네. 죽음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러 올라온 건데 사실 대한문 분향소가 만들어진 뒤로 해고자들 가족들 중에는 사실 그들이 돌아가신 분이 없거든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저에게는 대한문 분향소가 죽음을 막는 부적 같은 곳이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을 왜 그렇게 못 치워서 안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동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대한문에 올라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살자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그렇게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들 같은 처지의 투쟁합장 노동자들과 함께 싸움도 했고, 강정, 밀양, 용산 이런 쫓겨나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거나 싸우는 분들과도 함께 투쟁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문이 만남의 광장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보면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로 응원하고 힘내자는 집회 문화제 네. 이런 거밖에 한 게 없는데 되게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보면 분향소를 철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좀 더 특별한 구체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문이라는 게 이제 함께 뭔가를 이렇게 저항하는 곳이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네. 그래도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 다 내놓고 네. 한 건데 이거 아니면 저거다, 저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계속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탄압이 들어오는 거 보면 네. 그런 저항의 구심점들을 깨트리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감돼 계시는 김정우 지부장님도 결국은 이제 대한문 분향소 지키는 과정에서 구속된 것으로 아는데요. 네, 구속된 지 얼마나 됐죠? 6월 10일 연행되셨다고 구속되셨으니까 석 달쯤 되셨습니다. 네. 구속된 과정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4월 4일 날 이제 분향소 천막이 있는 걸 이제 중구청이랑 남대문 경찰서랑 이렇게 철거를 했거든요. 네.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비닐 이렇게 하나 쳐놓고 분향소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그 집회 신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집회 신고한 물품이나 추모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6월 이제 10일 날 그것마저도 이제 다 철거해 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셨다가 김정우 지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네.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 팔이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연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네, 구속되셨다는 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속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1일 동안 김 지부장님이 단식을 하셔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면회 다녀오셨어요? 예, 면회는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시던가요? 되게 단식 후에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네. 바로 이제 대한문에 올라와서 투쟁 같이 하셔서요. 근데 어쨌든 갇혀있고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셔서. 그리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혈색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면회하면 밖에 있는 이제 해고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고, 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김정우 지부장님 해고자들 중에 되게 맏형이거든요. 네. 늘 후배들이나 동생들 걱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김 지부장님이 왜 이곳에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돼 있던데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단식이나 옥살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 실장께서는 이 상황의 근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보면 되게 갖는 의문? 아니면 분노?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2009년에 쌍용재봉 해고자들이 해고당했을 때, 내가 왜 해고돼야 되지? 이런 의문이나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 난 정말 쌍용차에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해고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화나고, 이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김정우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41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네. 그리고 3명의 이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사실 목숨 걸고 보험농성 이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싸워가지고 국정조사 약속을 받아낸 건데, 국정조사 약속 지키라고 했더니까 분향소를 철거하고, 그다음 해고자 복직하라고 요구하니까, 이 사람을 다 잡아가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의문 아니면 분노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지부장님 면회 가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기간 동안 철탑 농성을 벌인 한상균 전 지부장, 복기성 수석 등 고공 농성한 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한상균 전 지부장님하고 복기성 동지는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있고요. 근데 계속 대한문 이제 싸움들이 벌어져서 사실 걱정이 큰 게 사실인데 조금 먼저 일찍 내려오신 문기주 지회장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좀 재활하셔야 되는데 또 대한문에 나오셔서 걱정이 되게 큽니다. 네. 근데 이 세 분뿐만 아니라 해고 5년 싸우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병원 신세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들에게 흰 운동화를 선물하셨죠? 예. 어떤 의미로 선물하신 거예요? 종탑 내려올 때 다시는 올라가지 말라. 이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냈고요. 네. 재능교육이 2,000일을 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재능교육 노사가 일단 사태 해결에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능 문제는
재능 해고자들이나 노동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투자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같은 문제였거든요. 네. 같은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함께 했는데 이 학습지 선생님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고 사장님으로 불리고 네. 노동조합 같은 거 만든 거나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해고자 전원 복직하고 단체 협약을 원상회복했다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건 뭐 202일 동안 종탑 농성했던 오수영 여민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유명자 전지부장 같은 분들이 아주 질기게 싸움을 이어간 것도 사실 이런 합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복귀하신 12명 이제 그 조합원 한 분, 돌아가신 조합원 한 분 빼고 11분 모두가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한문에 꽤 유명한 경찰관이 계세요. 그 남대문서 경비과장님이시죠? 네. 예, 그분 요즘 좀 어떻습니까? 조용해지셨습니까? 아니 여전하십니다. 예, 말씀 많으시고요. 예,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면 늘 검거하라는 말 네. 잘 하십니다. 아직도. 예, 그분이 이제 최성영 경비과장이시죠? 예. 예, 인권위 권고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 그분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그분은 좀 해고자들하고 네.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희들 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집회 신고하고 뭐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네. 이 최선영 씨는 자기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어제는 된 게 오늘은 안 된다 뭐 이런 생태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네. 천주교에서 매일 미사하는데 자신이 허락해주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방송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이 공무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한문을 막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는 무슨 로마 시대 총독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 막 해서 저희들 좀 이거 외람된 얘기지만 쌍용차 해고자들이 사이코라고 불렀어요. 집회 할 때. 근데 처음에는 그걸 뭐 모욕죄로 네. 연행하더니만 그 뒤로는 또 안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면 또 모욕죄로 고소하시겠네요. 어쨌든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사적으로 감정을 대하는 이상스러운 경찰관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 공무수행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지시해서 저희들이 피해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 네.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고소했고 올해도 고소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검찰에서 뭐 차일피일 조사를 미뤘는데 올해는 어쨌든 조사는 진행되었고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꼭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밀양 송전탑 소식을 알아봅니다. 네, 고동민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힘내라 맑은 물은 쌍차 해고자들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들께 드리기 위해 김용민 PD가 선곡한 노래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승 식약처장의 말입니다. 정승 식약처장이 어제 이 말을 하고 난 뒤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생선회 시식이었습니다. 자, 노정면의 뉴스바 9월 3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